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실무 탑식 과정. 이번 시간은 소프트웨어 재사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 방법론들이 도출되었었는데요. 이 방법론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재사용하고 활용해서 우리 뭐 재활용하잖아요. 네, 그런 재활용의 목적으로 이 만들어진 코드들을 재분석해야 될 때 사용하는 역공학까지도 이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 리유즈의 개요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기술들을 말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 배경은 소프트웨어 위기로 인해서 품질이나 생산성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품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발된 연구된 기술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의 자동화 기술 발달로 인해서 케이스 도구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재사용,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분석함으로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표준화, 그리고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목적을 보면 이런 게 이제 탑시트 같은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신뢰성, 확장성, 생산성이라고 해서 신뢰성은 기능, 안정, 속도 등의 사전 성능들을 신뢰도를 가질 수 있고요. 확장성, 이미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는 기능 혹은 기술을 통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사용이 된 모듈들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확장성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생산성은 당연히 우리 소프트웨어 재사용 사실 대부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나 구글 링을 한 코드들, 내 코드에 맞게 재사용하는 거. 그런 것도 넓은 의미의 소프트웨어 재사용입니다. 빠르게 생산적으로 코드를 개발할 수 있죠. 이 재사용의 대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코드 아니면 함수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지식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도달했던 문제점들 같은 거를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소프트웨어 재사용이고요. 아니면 설계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었던 아키텍처, 디자인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재사용이고요. 시스템 데이터, 시험 사례, 그죠? 테스트 데이터들을 그대로 투입해보면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대상. 당연히 소스 코드도 대상.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결과물, 문서들도 심지어 인력도 포함해서 전부 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재사용의 원칙으로는 범용성, 모듈성, 독립성, 소프트웨어 독립성, 자기문서화, 일반성,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들을 다 외워서 시험 치긴 사실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재사용,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식, 설계, 데이터, 프로그램 코드, 기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어떤 특성들이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 역공학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을 해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자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알아내고 그 설계 기법 아니면 심지어 실제 소스 코드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소스 코드를 어디에 가져와서 만들었는지를 추적해내는 일을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역공학의 인풋은 이 원시 코드, 목적 코드. 원시 코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를 말하고요.
바이너리 코드, 목적 코드는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이 되기 직전의 데이터, 목적 코드를 말하고요.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작업 절차, 라이브러리 등을 이 인풋으로 역공하게 넣으면 아웃풋으로는 이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 자료 흐름도, 제어 흐름 그래프, 개체 관계도 더 좋으면 소스 코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역공학입니다. 역공학이 필요한 경우는 뭐 많이 있겠죠. 기존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기존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존 설계 문서가 없다든지 그때 당시 개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해야 될 때, 시스템을 고쳐야 될 때, 아니면 시스템이 너무 이 변경이 많아서 계속 조금씩 뜯어 고치고 조금씩 뜯어 고치고 흔히 말하는 누더기가 돼 있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도 역공학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역공학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상용화되거나 개발된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들의 분석을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지보수. 사실 실제 필드에 가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예를 들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억이다 라고 하면 그 2억이라는 비용 한에서 개발자들이 투입돼서 개발을 하고 나면 또 유지 보수 계약을 합니다. 매년. 뭐 이건 산업 분야마다 다른데 뭐 어떤 분야는 초기 계약 금액의 10%가 1년 유지 보수 비용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계 계약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13%, 어떤 데는 뭐 11% 이렇게 업계마다 좀 정해져 있는 어떤 뭐 룰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하나 개발하고 나면 그 유지 보수 비용만으로도 한두 명의 개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그 개발한 업체에서 그 개발자를 유지보수 인력으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지보수를 갑자기 하게 되면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유지보수를 하러 갔고 그럴 때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 필요하게 되죠. 초기 개발자가 설계 문서 같은 걸 나한테 안 주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설계했을까 보니까 뭐 데이터를 여기서 읽어오고 뭐 이 데이터는 어디다 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 그게 역공학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기 개발을 하게 되시면은 그런 일을 좀 많이 겪으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산업의 어쨌건 거의 매출의 큰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시스템 정보를 레포지터리, SVN이나 Git 같은 그런 데다 보관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공학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역공학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논리의 역공학 그리고 자료의 역공학. 논리는 이 원시 코드로부터 물리적 설계 정보 저장에 저장하는 이 물리 설계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가 어느 파일을 얘가 읽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읽는 파일을 보면 뭐 설정 파일에 뭐 어떤 값이 정해져 있어요. 뭐 로그를 어디다 작성해라. 아니면 에러가 나면 어디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라. 이런 설정 파일 같은 것들을 찾아낼 때 이 논리 역공학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료 역공학 같은 경우는 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알아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가져다가 카피하는지 그래서 이게 원본 데이터고 이게 가공 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자료 기반으로 알아낼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인풋 아웃풋들 대상으로 알아낼 것인지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이런 설계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고요.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료 역공학이라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제가 PDF에는 있는데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나중에 그런 엔지니어링을 하실 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면 자바 같은 경우는 이 자바 파일 그리고 아니면 자바 라이브러리 파일, 잘 파일 같은 경우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바 디컴파일러라는 애한테 이 잘 파일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클래스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파일로 만든 거를 다시 합쳐서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NET 프로그램, C# .NET 기반의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이 닷피크라는 애를 이용하면 이렇게 C# 코드도 원본의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수들은 이 변수명까지는 해석이 안 돼서 변수명이 좀 A, B, C, D, E, F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프로그램 구조, 이런 함수를 쓰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이런 파일 이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설정 파일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좀 유용하실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요. 전에 했던 사람이 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필요도 없이 문서들을 잘 만들어주면 좋지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구태여 내 여기 있던 회사의 다음 근무자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잘 안 쓰게 된단 말이죠. 인수인계 문서를 원래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거고 어떻게 하면 고장나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거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각 프로그램 개발 단계마다 문서들을 많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 쓰는 거면 쓰죠. 그걸 써야 빨리 개발이 된다고 하고 개발이 잘 된다고 하니까. 즉 그때는 내 일이고 내가 그 일을 잘 마쳐야 내 성과나 내 어떤 보상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점점 더 각 단계에 요구하는 문서들이 좀 최근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개발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스텝에 이 성과물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조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초기 설계서는 잘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조금씩은 프로그램들이 변경되지만 그 초기 설계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공자 분들은 이 자료 구조 알고리즘 하면 엄청 싫어하시죠? 되게 쉽지 않은 학문이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팅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학문이다 보니까 사실 연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리고 탑시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무 역량 평가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 이론인 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 구조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리니어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배열 같은 리니어한 구조, 아니, 리니어하지 않은 구조들,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들을 적합한 용도에 맞게 필요할 때 잘 사용하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죠. 자료 구조. 자료 구조란 자료를 컴퓨터의 기억장치 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 뭐 정수형 자료도 있을 거고, 문자형 자료도 있을 거고, 텍스트 파일도 있을 거고, 엑셀 파일도 있을 거고, 뭐 아주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해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자료 구조라고 하고요. 크게 선형, 리니어 구조와 비선형, 넌 리니어 구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리니어 구조는 보통 이 물리 저장소,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나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램, 이런 물리적 저장소들이 보통 이 순서대로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디스크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하게 되어 있고, 메모리도 주석값 기반으로 연속적인 주석값수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선 형태로 이 다음 공간에는 그 다음 데이터, 이 다음 공간에는 그 다음 데이터들,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과거에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가 대표적인 물리적 저장소였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무조건 순차적인 읽기 쓰기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SSD나 메모리가 좀 많이 커져서 우리가 저장소로 쓸 수 있었지만 당시 초창기에는 그걸 저장소라기보단 계산을 하기 위한 임시 저장소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자료 구조에는 이 선형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이 복잡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비선형 구조가 있습니다. 비선형 구조는 한 자료 뒤에 이 여러 개의 자료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선형이면 더 불리한 형태의 이들일 때 이 비선형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자료의 다음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때 선형으로 배치하여도 큰 의미가 없을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틀이나 그래프 형태의 자료 구조를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선형 구조에는 배열, 리스트, 스택, 큐가 있고요.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 리스트에는 사실 뭐 선형 리스트, 연결 리스트라고 해서 연결 리스트가 선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비선형이라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자료 구조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하면 이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뭐 트리까지 넘어가면 비트리, B 플러스 트리 이런 것까지 구현하는 걸 하시죠, 전공자분들. 뭐 사실 지금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 정도까지 쓸 필요가 없긴 한데 사실 자료 구조의 연구 분야는 그런 걸 더 넘어서까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도 학교에서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필드에서는 C샵이나 자바 이용하면은 연결 리스트나 뭐 이런 거 클래스 만들면 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구조를 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예,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자료 구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이제 스택이죠, 스택. 우리가 보통 이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 스택이라는 구조, last in이 first out 되는 리포 구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주시면 int i는 3 했다가 중괄호 열고 들어가서 여기서 int i는 5라고 하면 됐고 i를 하게 되면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스택 last in이 first out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넣은 게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호출하는 시점에서는 얘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를 빠져나가서 이 시점에 호출하게 되면 얘는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라지고 3이 출력되는 이런 형태를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의 호출 구조도 이런 스택 구조 있고요. 보통 main이라는 함수 안에 여러 개의 함수들을 호출 하면서 실행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요. 스택이라는
형태에서 사용되는 이 연산들, 이 연산들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탑시트에서. 네, 탑은 스택의 맨 위에 있는 탑을 호출할 일은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할 때 호출하게 되고요. 푸시는 삽입, 팝은 떼내는 겁니다. 팝콘이라 하잖아요. 팝콘. 콘이 팝, 막 튕겨져 나간다. 그죠? 그래서 팝콘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꽉 찼는지 안 꽉 찼는지를 is empty, is full. 뭐 이건 스택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와 팝, 요 키워드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 자료 구조들이 다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은 Q입니다. Q. Q는 그냥 터널이에요. 터널. 그래서 터널이라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출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first in, first out 구조라고 하고요. Q의 연산은 push, pop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Q에서는 NQ, 대Q라고 합니다. NQ는 Q를 추가하는 거, 삽입하는 거. 대Q는 Q를 삭제하는 거, 맨 앞에 거부터 빼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넣은 것을 프론트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넣은 자료를 리어라는 위치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랑 Q를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스택은 푸시, Q는 NQ, 삭제는 스택은 pop, Q는 decQ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넣고 빼고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비선형 자료 구조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 알고리즘 설명을 할 때 이 경로라든지 다양한 연관 관계들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원소 간의 연결 관계, 순서 관계가 1대1이 아니라 다대 다와 같은 이런 복잡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고 이 요소 하나를 정점, 버텍스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연결하는 간선, 이 버텍스들끼리를 엣지라는 것으로 표기해서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료 구조는 뭐 전기 회로 분석, 최단거리 검색, 인공지능의 딥러닝 인공신경망들을 그리는 그런 데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그래프의 종류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간선에 방향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 간선에 방향이 있는 방향 그래프, 무방향 방향 그래프의 완전 그래프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완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B, C, D 어디로도 하나의 간선만 거치면 도달할 수 있을 때 완전 그래프라고 하고요. 가중 그래프도 이 무방향 가중 그래프, 방향 가중 그래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선에 이번에는 간선에 가중치를 주어서 간선의 이런 비용들 우리 뭐 최단거리 분석할 때 이 거리 간의 이 거리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물리적인 거리와 다르게 뭐 소요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표기하는 가중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를 분류를 설명했고요. 그러면 무방향 완전 가중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무방향 방향은 둘 중에 하나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 완전 그래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중 그래프는 간선의 가중치를 표기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래프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문제들이 탑시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프에 제가 이제 버텍스 엣지라고 했는데 이 버텍스 엣지, 디그리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텍스 정점은 이 동그라미 하나씩을 말합니다. 정점, 정점 버텍스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접 정점은 에드전시라고 해서 이 바로 인접해 있는 이 버텍스, 이 정점과 간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일촌들이죠. 일촌.
요즘에 1촌 이렇게는 안 쓰나요? 이 싸이월드는 1촌, 2촌 이래서 이 간선 하나를 거치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 간선 하나 더 거치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 2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1촌인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엣지는 이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하는 선을 간선을 엣지라 하고요. 그러니까 엣지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 무조건 정점이 있어야지 그걸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디그리인데요. 디그리는 이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의 개수입니다. 개수, 차수. 그리고 무방향에서는 이 단순한 차수인데요. 이 방향 그래프에서는 여기로 들어오는 진입의 차수, 여기서 나가는 진출의 차수를 또 따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 차수는 방향 그래프에서 정점을 머리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점을 머리로, 이게 이렇게 되면 진입 차수는 2, 진출 차수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는 2개, 나가는 거는 1개가 되죠.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려주고 각 정점의 차수를 뭐 표기하라, 아니면 차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로입니다. 정점과 간선을 그렸고 이 간선들을 이어서 이런 경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그림 한 붓 그리기 할 때 쓰는 겁니다. 한 붓 그리기를 쓰는 이유가 이런 이 심플 패스를 모두 이 모든 정점을 지나는 심플 패스를 그릴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심플 패스 단순 경로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원래의 버텍스로 정점으로 오는 이런 경로를 루프 경로, 사이클 경로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방금까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으로 그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려면 이 그래프 그대로 뭐 사진으로 저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가 있습니다. 인접 행렬은 이 순차 자료 구조 이용한 그래프 표현 방식으로 그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C로 가는 연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수 있고 C로 갈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B에서 A로 갈 수 있고 B에서 C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A, B에서 C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인접 행렬입니다. 그리고 인접 리스트는 이 연결 관계를 이런 행렬 구조로 그리는 게 아니라 B에서 B에서, B에서 A로 가고 A에서 C로 간다 라고 해서 이 리스트 형태로 그려주는 걸 말합니다. B에서 A, A에서 C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 A 같은 경우는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C 같은 경우는 C에서 A, A에서 B 이렇게 이 관계를, 인접 관계를 리스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2가지 방식이 배열로 저장하거나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해서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봤던 이 그래프 다음에 트리가 나옵니다. 트리도 마찬가지로 이 트리의 구조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루트 노드냐, 단말 노드냐 이런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루트 노드. 노드는 부모,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노드가 없는 노드. 그러니까 최고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노드를. 그리고 단말 노드는 반대로 부모 노드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식 노드가 없는 이 최고 단말, 제일 끝에 있는 이 엔드 디바이스, 엔드 유저, 이 단말 유저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부 노드는 단말 노드가 아닌 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내부 노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블링은 이제 형제잖아요. 형제, 부모가 같은 부모 노드를 가지는 이 두 개의 노드가 시블링, 형제 관계에 있다, 형제 노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의 크기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손 노드의 개수. 그래서 이 D 노드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해서 크기가 3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의 깊이, 노드의 깊이 같은 경우는 이 D 노드 같은 경우 루트 노드를 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깊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 단말 노드, 내부 노드, 시블링, 크기, 깊이 이런 이 그래프 구조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리입니다. 트리의 이 또 다른 속성값들인데 레벨은 이 루트 노드로부터 이 높이들을 말하게 됩니다. 0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깊이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깊이를 가진 노드의 집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차수는 이 각 노드가 가진 가지의 수입니다. D 같은 경우는 가지가 2개 있으니까 차수가 2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트리의 차수는 트리의 최대 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이 부모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자식 노드의 개수는 2개다. 그러면 이 트리는 차수가 2인 트리이다.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차수. 그 다음에 트리의 높이는 이 트리의 깊이들 중에 각 노드의 깊이 중에 제일 깊은 깊이. 그래서 최대 지금 깊이 3까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트리의 높이는 3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로드의 레벨, 차수, 트리의 차수, 트리의 높이.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료 구조에 있어서 트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보니까 조금 사실 뭐 직접적인 개발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런 시험에서는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있어서는 조금 네, 이런 외우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트리들의 다양한 이 형태들을 보면요. 뭐 첫 번째로 이 기본적인 차수, 노드의 최대 차수가 2차수인 트리의 차수가 2인 이진 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뭐 편향 트리이긴 한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한 개의 자식만 가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실 이건 트리라기보다는 리스트에 가까운데 이런 모양의 트리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포화 이진 트리는 이진 트리가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가 꽉 차 있어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트리에 추가로 노드를 넣게 되면 트리가 여기 밸런스가 깨지는 이런 형태의 상태를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하고요. 완전 이진 트리는 뭐 이 이진 트리의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진 트리의 이 값들이 꽉 차 있지 않은 애들을 완전 이진 트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 이진 트리도 뭐 전 이진 트리 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뭐 비균형 트리, 균형 트리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은 요 이진 트리, 포화 이진 트리 아니면 완전 이진 트리다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우리 그래프를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리도 배열에 이렇게 저장해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진 트리 같은 경우 1, 2, 3, 4, 5, 6, 7 요 순서대로 우리가 노드를 추가하면 처음에 하나의 노드가 추가되고 그 왼쪽에 노드를 추가하고 그 오른쪽에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면 왼쪽을 우선해서 추가하고 오른쪽을 그 다음에 왼쪽을 우선해서 넣고 오른쪽을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배열로 가져다 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인데 편형 트리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배열에 저장이 되겠죠. 1, 2, 4, 8에만. 그래서 트리도 배열로 만들어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트리인데요.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각 노드의 왼쪽 서브 트리에는 해당 노드의 값보다 작은 노드. 그래서 왼쪽에는 무조건 나보다 작은 거, 오른쪽에는 무조건 나보다 큰 거라는 것이 기본 조건인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이 이진 탐색 트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안에 이 안에 19가 있다는 걸 안다고 칩시다. 19가 있는데 내가 시작점 20에서 시작을 해서 19니까 20보다 작고 15보다 크고 17보다 크다 하다 보면 19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학번에 맞춰서 다 저장하고 있는데 내가 특정 학번의 학생의 뭐 학점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교 같은 경우 뭐 1년에 1000명, 2000명씩 신입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신입생, 졸업생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많은 학생이면 아주 엄청 큰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겠죠. 근데 그걸 찾으려면 이런 이진 탐색트리 구조를 활용해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학번을 어떤 수로 보고 이진 탐색트리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다양한 자료 구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선형부터 비선형까지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실제 자료의 처리 시간, 자료를 저장하고 읽어내는데 필요한 처리에 필요한 처리 시간, 그리고 자료의 크기, 자료의 활용 빈도, 그리고 자료의 갱신 정도, 그다음에 자료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처리 시간은 아무래도 실제 물리적인 저장소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것이고요. 뭐 전통적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순차로 읽고 쓰는 게 빠르니까 순차적인 구조가 유리하고 SSD나 메모리를 쓴다면 접근 시간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자료의 크기는 또 비용의 문제가 있겠죠.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면 단위 용량당 비용은 싸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럼 활용 빈도도 마찬가지. 활용 빈도도 얼마나 자주 읽게 될 것이냐, 읽기 속도가 빠른 이 물리적 매체를 쓸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 매체를 빠른 걸 쓰기엔 비싸니까 우리가 읽는 게 빠른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갱신, 쓰기 속도가 빠른 이 내 프로그램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드웨어 속도를 빠른 걸, 갱신 속도, 라이트 속도가 빠른 걸 쓸 것이냐, 아니면 자료 구조를 쓰기가 빠른 어떤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갱신을 할 때 빠른 자료 구조를 쓸 것인가. 그리고 결국 우리 프로그래머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개발을 했을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의 용이성도 우리 자료 구조 선택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료 구조를 활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한 이 자료 구조들을 어떤 용도에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많이 이제 흔히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는 리스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 순차 리스트나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구현하거나 DBMS의 인덱스, DBMS의 조회가 많이 필요한 이런 인덱스들, 아니면 탐색이나 정렬과 같은 문제를 불러낼 때 사용하는 게 리스트이고요. 리스트는 이제 순차적으로 있는데 이 순차적으로 있는 것들을 한번 뭐 순서를 묶음 단위로 막 바꿔내는 그런 연산들을 할 수 있어서 리스트가 효율적이고, 스택은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함수 호출 순서, 서브루틴, 그래서 연산을 할 때 더하기 하다가 갈로 열고 뭐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뭐 다시 갈로 닫으면 이전에 연산했던 대로 넘어가서 연산하는 어떤 재기적인 구조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스택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큐는 순서대로 우리 이게 어, 음식점 가서 줄 서는 거 같은 거죠. 이제 스케줄링. 먼저 온 사람부터 먼저 일을 처리해주고 그 다음 사람은 기다리고 뭐 이런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을 많이 이 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파일 IO, 파일도 보낼 때 순서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보내다가 중간에 취소되면 그 순서에 맞추어서 다시 또 파일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 버퍼, 키보드도 막 우리가 눌렀는데 안 들어가도 내가 누른 순서대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큐, 대큐 같은 경우는 이 큐가 양쪽으로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입력 출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스택도 아니고 큐도 아니고 뭐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트리와 그래프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의 어떤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현실 세계의 문제를 옮기는 데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트리 같은 경우는 뭐 결정 트리나 뭐 게임 같은 데에서 게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의 다음 맵으로 연결되고 선택의 다음 어떤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지고 내가 상대하는 그 몬스터나 NPC가 내가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선택에 따른 어떤 영향을 이 구조를 짤 때 트리 구조를 쓰고요. 그래프는 그냥 현실 세계 것들을 많이 옮겨낼 수 있죠. 컴퓨터의 네트워크, 전기 회로, 그다음에 이항관계, 연립방정식과 같은 수학이나 과학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 상황들도 그래프로 만들어서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자료 구조의 활용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학교에서 지금 전공 시간에 배우는 자료 구조랑은 좀 다르죠. 전공 시간에 배우는 자료 구조는
저 Q를 C 뭐 자바로 구현하고, 그죠? 구현된 C 자바를 가지고 뭐 사칙 연산기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이 탑시 시험은 실제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할 때, 여기다가 리스트를 쓰면 되겠다. 여기다가 트리를 만들어 쓰면 되겠다. 아니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나 어떤 의사결정의 로직에 있어서도 그래프로 그려서 개발자들이랑 의사소통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그래도 대부분 그래프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 구조까지 보고요. 어, 내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공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닌,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업무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활용 사례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시간으로는 많이 안 들어오시다 보니까 네, 그 온라인 강의를 녹화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요. 뭐 수업 시간 종료된 뒤에도 제가 줌은 켜둔 상태니까, 그때 뭐 질문 있으면 개별로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괜찮고요. 이 녹화를 끝낸 다음에. 그래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네, 별도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질문이나? 네, 그러면 없으시면은 오늘 이 자료 구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있어서 큰 이론 중에 하나인 자료 구조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